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휴일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비상근무 체제도 체크를 하고 코로나 대비한 여러 가지 부분을 챙기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연휴에도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왜 못 살게 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전에 대통령의 어제 사과문에 대해서 제가 어제 대통령의 사과문이 4가지였죠. 그 4가지에 대해서 앞에 2가지,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사과한다라는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가지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지난 1년에서 지금까지의 전국을 푸는데 어떤 키워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그 뒤에 2가지, 그러니까 검찰은 판사 문건에 대해서 성찰하라. 앞으로 검찰 개혁은 더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문재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1년, 앞으로 향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키워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권에서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벽에 욕이라도 쓰자. 외로운 대통령을 지키겠다. 별의별 말이 다 나왔는데 저는 별로 관심을 끄는 게 없었고 제 관심에 끄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상권분립에 대해서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하는데 상권분립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공격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상권분립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형배 의원이 이어서 검찰과 법원이 정말로 무자구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제일 재미있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자구 없는 짓을 했다. 이 무자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에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무자구 없는 짓을 했다. 사법농단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형배 의원이 이야기한 무자구 없는 짓, 제가 보기엔 지금 집권 여당이 좀 무자구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자구 없다 이거 한번 배워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이미 또 다들 아실 분들 많겠지만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탄핵으로 지난 1년, 앞으로의 1년 탄핵을 키워드로 제가 전국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탄핵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법률에 정해져 있는 탄핵이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가 흔히 공직에 있는 누구를 쫓아내는 것을 탄핵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죠. 2가지 다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1년간 문재인과 윤석열 서로는 모두 서로를 탄핵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쫓아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맨 마지막 카드, 가슴 깊은 곳에 어디엔가는 탄핵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당은 어제는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법관도 탄핵하고 그렇게 나설 자세였지만 오늘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괜히 탄핵했다가 역풍만 맞는다. 여당이 지금 탄핵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174명이니까요. 일단 되는 게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윤석열의 직무가 또 중단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실효성은 없지만 중단은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 카드는 있지만 겁나죠. 왜 겁납니까? 노무현 탄핵의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법리적으로 문재인도 사과문에서 지적한 겁니다. 판사 문건. 지금 법리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건 판사 문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명분이 없어요. 판사 문건에 대해서만은 이번에 홍순욱 판사가 이것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고만 했습니다. 이게 법이 위반이 되는지의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근데 판사 문건이 만들어진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문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지금 많은 여당들의 이 윤석열과 판사들에 대한 공격에서 들어볼 만한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건 요거 하나입니다. 판사 문건에 대한 공격은.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겠느냐? 돌이켜보면 노무현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에 노무현 탄핵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노무현의 언행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법을 위반한 것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 그 탄핵을 했다가 지금의 야당이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거의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사그라질 뻔한 위기를 맞았죠. 이 탄핵은 양날의 칼 같은 거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지금 정직 2개월도 실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야당은 국회 통과, 문재인에 대한 탄핵, 야당은 국회 통과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공격용으로서 마지막 카드로 이 탄핵의 문제는 언제나 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정국은 빠르게 문재인과 민주당, 그 다음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윤석열과 야당 이런 체제로 재편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남은 1년은 정말 확실하게 문재인과 윤석열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풀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과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어제 사과문에서 읽어지는 행간의 의미는 이 사과문을 끝으로 이제 윤석열과 문재인의 이 경쟁 라인, 이 라인은 벗어나서 국면을 바꾸고 싶다라는 게 묻어납니다. 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이것이 판결로 확실하게 패배한 만큼 이걸 더 연장하는 것은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문재인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윤석열 쪽에서 이야기하면 저도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 싸움에서 이겨도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 싸움에서 저도 거의 얻을 것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국면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탄핵 이야기하는 것 지금 마땅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오히려 지금 야당이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탄핵 논란으로 가면 서로 야당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이 먼저 탄핵 이야기를 꺼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역효과, 역풍이 부담스럽죠.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나 부동산 이런 문제로 국면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승부처는 코로나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관심, 거의 유일한 관심은 지금 권력을 재개편해서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집권 연장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윤석열을 넘지 않고서는,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탄핵 얘기가 나오면 반갑고, 야당도 국면이 전환되면,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면이 전환되면 거기에 또 그 편성하겠지만, 결국 야당도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독재의 연장을 막는, 그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많은 공수처가 나와서 공수처 1호가 누가 되느냐, 그 다음 다른 검찰개혁, 수사권 기소권 분리,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마지막에는 윤석열과 문재인 이 경쟁 라인, 이 승부, 그 다음 그 승부 뒤에 숨은 탄핵, 둘 중에 하나는 탄핵을 당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앞으로 이 전국을 흔드는 축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감정 조절하자, 탄핵 이야기 하지 말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은 실속 있게 검찰개혁으로 명분을 쌓아가야 할 때다,
뭐 스스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이야기는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이야기하면 바로 역풍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이 직권 남용으로 대통령도 직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이용구, 심재철, 뭐 박은정, 그다음 검찰 쪽 이성윤까지의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 이번 징계에 대한 책임을 보는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직권 남용의 수사가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쥔 카드는 많습니다. 원전,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 건, 라임 옵티머스 건,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이번 징계권과 관련해서 이 징계권과 관련해서 추미애를 넘어서 문재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느냐? 직권 남용이 이게 될지 직무유기가 될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입니다. 그게 윤석열이 쥐고 있는 칼이죠. 그렇게 본다면 야당에서는 한동안 아마 직권 남용, 이 대통령의 책임, 법적, 정치적, 추미애를 넘어서 대통령의 책임을 계속 따지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면서도 탄핵 이야기는 절제하는 편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입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직권남용의 책임을 묻고 여당에서는 윤석열의 판사문건, 요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현재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직권남용의 책임이 이 판사문건에 보다 10배는 무겁다. 그래서 지금의 싸움은 일단 문재인과 민주당이 밀리는 싸움이다. 그래서 아마 국면 전환을 꾀하는 걸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빠르게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대선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우리처럼 이런 양당 구조 체제 아래서는 어차피 49대 51의 싸움으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49대 51의 싸움은 언제나 중도층, 스윙보트가 문제가 됩니다. 스윙보트의 민심을 누가 얻느냐는 게임이 되죠. 그렇게 되면 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속마음을 모두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도층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어느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승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겨도 이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1년 뒤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부터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나든 검찰총장직을 마치고 정치적 행보를 하든 하지 않든 윤석열 총장은 계속해서 얻을 것, 잃을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국면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때문입니다. 1년 전부터 빨리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이 구도를 피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고집도 세고 또 한번 정한 원칙에서 그게 원칙인지 고집인지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주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이런 싸움을 이제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싸움으로 문재인 자신이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 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계속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 카드, 계속 실패되는 카드를 내걸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와버렸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도 윤석열과 이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윤석열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의 중심에 들어왔고,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도 사실 내키지 않지만 스스로 지금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의 우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의 배경 이렇게 조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옆에 야당이 서지 않으면 국민의 시선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앞으로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 가지 변화는 오겠지만 이 핵심 이 키워드, 핵심 이 줄기,
문재인과 윤석열의 진검승부 이 라인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